여러분, 이번 주는 체내 항상성 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배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업 목표는요, 신장을 통해 수분과 이온, 노폐물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폐물, 질소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설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수분과 이온의 균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항상성 측면에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아무래도 낮은 상태 유지하는 게 좋겠죠. 특히 질소 노폐물이요. 그 다음에 물과 중요한 용질을 일정한 상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질을 하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신장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 나트륨, 소듐이죠. 칼륨, 포타슘, 그 다음에 염소, 수소, 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그 자체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만들어진 중탄산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동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염과 물의 항상성 유지, 그 다음에 노폐물 분비는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보존하고 배출하는 거, 이렇게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이것은 배설계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계의 기능을 요약하자면 무기용질의 적절한 체내 수준 유지, 그 다음에 적당한 혈압과 조직 내 수분 유지를 위한 혈장 내 수분량 유지, 이거 매우 중요하죠. 위에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래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대사 과정의 부산물, 소화되지 않은 물질, 작용을 다한 호르몬과 해로운 물질의 제거,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투압 균형 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배설계의 기능을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동물에는 4종류의 기관계가 배설과 보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CO2를 조절하는 호흡기가 있겠죠. CO2의 수준은 우리가 얼마나 환기를 많이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숨을 쉰다고 하면 CO2가 좀 더 많이 제거되겠죠. 그래서 주로 담당하는 곳은 아가미와 폐가 되겠고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간에서 생성되는 빌리루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요. 이 빌리루빈과 같은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피와, 즉 피부와 분비샘은 땀샘, 그다음에 염류샘 등이 있습니다. 땀샘은 뭐 땀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뭘 배출하는 건 아니지만 물 같은 것들을 외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염류샘은 우리 몸에 과다한, 사실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해양에 사는 조류, 파충류들이 이것들 이제 염류샘들 가지고 있어서 과도하게 생긴 NaCl 같은 것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신장. 신장에는 이제 우리 척추동물의 신장도 있을 거고요. 곤충의 말피기관, 좀 구조라든지 원리가 다르지만 말피기관이 있고 갑각류의 촉각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장 기관들은 체액을 여과하고 물, 이온, 많은 유기물질들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거나 분비해서 아까 봤던 그런 배설계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폐물을 분비하는데 질소 노폐물이라고 했죠. 단백질과 핵산을 대사하게 되면요, 질소 노폐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은 아무래도 암모니아가 되겠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소듐 포타슘의 펌프를 방해하게 됩니다. 소듐 포타슘 펌프는 특히 신경계에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에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대부분의 암모니아 형태로 질소 노폐물을 분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고로류, 그 다음에 유충 단계 양서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올챙이라고 하는 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 중 이제 물속에 사는 그룹들이 이제 암모니아로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동물들을 암모니아 배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출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또 다른 속성으로 물에 정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이런 어떤
수생 동물들이 바로 암모니아 배출 동물의 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로 배출하죠. 양서류의 성체, 즉 아까 올챙이는 암모니아로 배출하지만 육상에 올라온 양서류 성체, 그 다음에 포유류, 우리를 포함한 포유류, 그 다음에 일부 파충류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북류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소로 배출하게 되겠죠. 자, 요소의 장점은, 자, 암모니아는 NH3가 되겠죠. NH4 플러스가 되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 되는데, 자, 어쨌든 NH3든 NH4 플러스든 질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요소 두 개랑 요소 두 개를 이제 암모늄 이온 두 개 플러스 중탄산염 하나 합쳐져서 요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암모니아보다 한 분자를 내보낼 때 두 분자의 질소가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암모니아보다 10분의 1에 불과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배출할 때요. 그러니까 좀 더 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겠죠. 육상에 올라온 그룹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도 독성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많이 축적된다고 하면 단백질 결합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것도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요산입니다. 요산은 질소를 4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분자를 내보낼 때 많은 질소 노폐물을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산은 또 적은 그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암모니아보다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상태로 물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거의 반고체 상태로 요산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요산은 보통 아미노산과 퓨린의 마지막 대사산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요산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자, 여기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그 다음에 세포성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화 되겠고요. 우리 몸속을 대부분 구성하지만 일부는 대사가 되면서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보존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몸속에 암모니아를 갖고 있는 애들, 또는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애들이 있겠고요. 또 암모니아의 일부, 뭐 이렇게 암모니아를 추가적으로 요소나 요산으로 만들어서 몸속에 보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몸속에 이렇게 보존하는 그룹들은 왜 보존하냐면 자기의 몸이 예를 들어 둘 다 오징어든 이런 연골어류든 바다에 살죠. 그죠? 바다의 높은 삼투에 자기 세포가 노출되는데 그때 이 세포가 물을 뺏기겠죠. 그럼 만약에 그 바닷물보다 이 농도가 낮다면 물을 뺏기게 되는데 그 바닷물과 등장액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기 몸의 세포를. 그래서 그 등장액을 맞추던데 이온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유기물로 맞추게 되죠. 유기물로 맞추게 되면 어쨌거나 세포와 바닷물 사이가 거의 등장이기 때문에 세포가 찌그러들거나 부풀어 오거나 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용도로 이런 그 질소 노폐물을 보존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람 몸에서도 요산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농도는 모르겠지만 고농도로 모이게 되면요, 얘들이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뭘 만든다고 합니까?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관절 같은 곳에 생기면 그 결정이 통풍이라고 하는 정말 정말 아픈 질병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 통풍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안에는 그만큼 많은 단백질과 그만큼 많은 핵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요산 결정이 신장에 생긴다, 신장의 세뇨관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게 됩니다. 신장결석도 정말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물 엄청 드시고 막 하는데 이게 빠져나갈 때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요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대사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우리 간에서는요,
이게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이 간에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시트룰린, 그 다음에 시트룰린, 아르지닌, 오르니틴을 거쳐서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신장은 용질과 체액의 물을 여과하는 세뇨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척추동물의 신장이 되겠죠. 이 세뇨관의 체액을 조절해서, 즉, 이 세뇨관으로 물을 자기 혈액에 있는 성분들을 여과해요. 쭉 밀어 넣으면요. 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여과에 걸러지는 것들이 있겠죠. 여과액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여과액에 들어가지 못한 세포, 즉 혈구나 백혈구 또는 여러 혈장 단백질들은 여과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요. 아주 좁은 틈을 통과해서 들어간 여과액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유기물질 또는 이온들 또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과를 하고요.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 필요 없는. 자, 여기서 여과되지 않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분비. 이런 것들을 이제 세뇨관으로 해주고, 최종적으로 물을 이 오줌 내의 성분들을 농축하는 단계, 삼투 농축을 통해 가지고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삼투 농축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이제 일단 이 안에 용질들이 남겨 있고 수분을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빼느냐에 따라서 오줌의 진하기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삼투 농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척추동물의 신장 말고 무척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관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편형동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플라나리아 같은 편형동물 민물에 살죠. 플라나리아 민물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내보내기 위한 원심관, 여기 보시면 불꽃세포가 있죠. 불꽃세포는 이 불꽃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포가 있는데요.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조그만 창이. 그래서 불꽃세포가 왜 불꽃세포냐면 자기 몸에 많이 나 있는 자기 세포에 많이 나 있는 선물을 막 휘저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불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휘저으면 물들이 체내에 들어있던 물들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관 안의 물들은 바깥과 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원심관의 역할은 주로 이 편형동물이 가진 원심관의 역할은 질소 노폐물을 바깥으로 분비한다기보다는 몸속에 들어온 여분의 물, 즉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편형동물 같은 경우는 몸이 납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확산으로 질소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신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는 그룹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렁이 같은 그룹들이 해당됩니다. 유체 압력,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있는 압력 또는 혈액이나 아니면은 혈액이라든지 간질액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초미세 여과를 하겠죠. 여과를 한 다음에 분비, 재흡수, 또 삼투 농축도 때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들이 후신관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지금 갑각류가 가지고 있는 그 배설기관을 보고 있죠. 촉각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각샘은 촉각 더듬이 아래 기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촉각샘이라고 하고요. 촉각샘의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역시 이들도 몸에 있는 그 체액의 압력을 이용해서 여과를 하고 재흡수 분비를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포유동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포유동물의 배설기관, 즉 비뇨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동물은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상관없이 건조한 육지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즉 육상에 올라온 동물들은요. 주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 형태로 절대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 노폐물을 좀 더 안전한 형태인 요소라든지 요산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오줌
항상 오줌 싸진 않죠. 필요할 때 꽈득 차면 오줌으로 배출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질소 노폐물의 배출 기능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이라든지 이온 균형들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 신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무기용질을 조절하고요. 혈장 부피를 조절하고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유기물질을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삼투 균형 유지,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소 분비. 적혈구 생성소에 대한 분비는 어디에서 했었죠? 우리가 앞쪽 순환기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신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많이 돌긴 하지만 심장이요, 여러분. 심장은 두터운 심실과 심방벽에 의해서 심장이 혈액을 직접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들이 직접 통과하잖아요. 혈액을 아주 자세한 단위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혈액의 어떤 성분들, 예를 들어 적혈구가 부족하다, 혈액의 압력이 떨어졌네, 뭐 이런 어떤 혈액의 어떤 그 특성들을 얘들이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레닌은 신장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이자 효소가 되겠죠. 이 레닌을 분비하게 되면 레닌은 어떤 때 분비가 되냐면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 레닌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신장이 혈압을 인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이 비타민 D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 간 여러 곳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신장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의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신장의 역할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게 되면은 가다가 보면 맨날 오줌 싸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 빈뇨증 걸린 것도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 페로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적 신호라든지 영역에 관련된 페로몬이 여기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신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오줌을 통해서 당연히 배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다가 계속 오줌 싸는 것들은 다른 개들이 만들어낸 신호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신호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신장이 고장나게 되면 우리 수분 균형이 깨지게 되고 수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결국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등 쪽에 등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 쪽보다는 좀 등 쪽에 있고 우리의 그 등 쪽 가운데쯤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신피질, 껍질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수질, 그 내부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피질과 신수질 보게 되면은 수많은 줄무늬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사구체와 관련되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사구체에서 만들어진 오줌들이 모여서 신우를 형성하고요. 신우는 수뇨관으로 연결돼서 바로 방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광에 오줌이 모였다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장의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네프론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프론의 단위는 여기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부터 시작합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가까운 곳에 있는 세뇨관, 자, 그 다음에 헬레고리, 여기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던, 여기가 이제 피질 쪽이고요. 신피질이고, 여기가 신수질이 되겠습니다. 신수질. 헬레고리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세뇨관을 형성하는데 먼 쪽에 있기 때문에 원위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뇨관들의 이제 액체들이 모여서 집합관을 만들고요. 집합관은 모여서 신우로 가서 이제 작은 개울이 강으로 모여들듯이 다 모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신동맥에서 뻗어나온 그 가느다란 입수 소동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쳐서 철수 소동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사구체
주변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모세혈관의 혈액들은 어디로 바로 이제 이 신정맥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혈관 성분과 그 다음에 세뇨관 성분, 그 다음에 복합적인 혈관과 세뇨관 성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사고체 장치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요. 이 방사고체 장치는요, 혈액에 있는 어떤 그 혈액의 압력이라든지 뭐 혈액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서 사고체가 아니 신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 네프론의 구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피질 네프론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방수질 네프론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피질 네프론은 좀 더 피질 쪽으로 신장의 껍질 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헬레고리도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수질 네프론 같은 경우에는 헬레고리가 길게 저 아래까지 내려가 있고요. 사고체 보먼 주머니도 위치한 곳도 좀 더 안쪽으로 내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방수질 네프론을 가지고 있고요. 조류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얕게 위치한 피질 네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신장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 아까 우리가 앞서서도 봤겠지만 여과가 있고요. 여과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 액체가 이동할 때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위세뇨관, 근위세뇨관, 이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을 통과하면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역시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 통과하면서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그쪽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위세뇨관, 머리 쪽에 있는 세뇨관과 집합관을 통과하면서 삼투 농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입수수동맥과 출수수동맥이 있다고 그랬죠? 제 입수수동맥이 들어와서 간단한 모세혈관처럼 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모세혈관이 아니에요. 모세혈관은 혈관 내피세포들이 그냥 따닥따닥 기워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틈이 많습니다. 틈도 굉장히 큰 편인데 그렇게 트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서는 좀더 이 혈관 주변에 뭐가 많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리세포라든지 다리세포에 발돌기가 있고 여과 틈새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관 공이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혈관 내에 기저막이 있고요.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세혈관이 아니라 그 바깥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결합조직층이 있고 그 바깥에 여기 보이는 이 이상한 무늬인 다리세포의 발돌기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혈액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이 내피세포 사이를 통과하면 기저막을 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세포의 그 발돌기 사이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보만주머니 깔때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적혈구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적혈구 같은 세포 성분은 안 되고요.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대한 거대 분자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물, 이온,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이렇게 작은 단위체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과한 성분들은 결국은 우리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성분, 그런 단백질 성분을 뺀 혈장 성분이 되겠죠. 혈장의 일부가 여기에 이제 보호막 주머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호막 주머니 깔때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들은 어디로? 바로 근위세뇨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고체에서 여과가 일어나는데요. 사고체는 이제 하루에도 계속 여러분들 심장이 뛰어가지고 혈액을 펌핑하는데 사고체에 많은 혈액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등 쪽에 있는 대혈관이 대동맥도 있고 대동맥이 있는데요. 그 대동맥과 바로 신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의 상당 부분이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장에 들어간 혈액의 혈장 성분의 20% 정도가 사고체에서 여과가 돼요. 여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 평균 얼마나 되냐면 한 17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리터의 혈액이 여러분들 신장에서 걸러지게 되죠. 통과해서 신장에서 이제 제흡수와 분비를 거쳐서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힘들이 사고체 여과를 이끄느냐? 사고체 여과를 이끄는 힘은 크게 여기 보시면 사고체 모세혈관 압력, 그 다음에 혈장 교질 삼투압, 보몬주머니 정수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체 모세혈관압은 입수 수동맥이 밀죠. 액체를 밀어냅니다. 여러분들도 주사기를 누르게 되면 주사기 바깥으로 액체가 밀어나듯이 압력, 모세혈관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성분들이 약 55mmHg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장 교질 삼투압은 혈장 성분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죠. 단백질이라든지 적혈구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물을 빨아들여요. 그쵸? 오히려 보몬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힘인데 이건 약 30mmHg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몬 주머니도 자체에 어떤 혈장 성분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보몬 주머니 자체에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밀어낸 압력이 15mmHg인데 자,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순 여과압 이것들에 이제 더하기를 다 해보면 한 10mmHg 정도가 자, 이 사고체에서 보만 주머니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든지 보몬 주머니 정수압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변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사고체 모세혈관 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바깥으로 보낼지, 미리 여과시킬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을 더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GFR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고체 여과의 실제 비율, 즉 이 안에 들어간 스책 대비 얼마나 많이 여길 여과했느냐. 제가 아까 혈장이 20%가 여과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 사고체 여과율은 20%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고체 여과율을 결정하는 그 요인으로서는 사고체 면적, 사고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여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체 막의 투과성이 되겠습니다. 투과성은 여기서 설명한 이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요. 얼마나 많이 투과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여과를 하느냐, 결국 여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사고체 여과율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고체 여과율은 일정하게 조절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사고체는 입수 소동맥 같은 경우에는 신장 그 동맥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맥압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여부, 여러분의 몸 생태에 따라서 상당히 막 왔다 갔다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고체 내에서 일정하게 그 여과가 되어야만 사고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우리 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혈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출력이 일정하게 이 사고체 여과율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GFR은 조절돼야 되고요. GFR의 조절은 보통 사고체 여과율의 조절은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이러합니다. 하나는 GFR의 우발적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자동 조절, 내재적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혈압 같은 것들이 막 변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혈압이 막 들어오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사고체가 얘는 청개구리처럼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입수수동맥을 줄여요. 입수수동맥을 줄이게 되면 이 직경을 반지름을 줄이게 되면요 들어온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순여과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순여과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GFR 아까 우리 세 가지 요인 중에 순여과압 여기에서 이제 사고체 여과압이 제일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조절함으로써 GFR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GFR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수소독맥이 확장이 돼가지고 더 많은 혈액들을 사고체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GFR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GFR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이거는 청개구리처럼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높아지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GFR을 떨어뜨리고요. 혈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GFR을 올리게 돼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맥혈압의 장기간 조절을 통한 교감신경에 의한 조절이 있습니다. 이건 외지적 조절이 되겠죠. 신경에 의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방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동맥압은 80에서 180mmHg 범위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장 같은 경우 사고체 여과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사고체 여과율 자체를 외제적, 즉 교감신경에 조절하는 것은 뭐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게 있었다고 했죠. 청개구리처럼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조절되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입수소독맥과 입수소독맥에 들어오는 그 이 혈액의 양을 즉 그 조절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조절되느냐? 하나는 근원성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입수소독맥이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좁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넓어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세뇨관 사고체 되먹임 메커니즘이 있는데 자, 그 액체가 많아지잖아요. 액체가 많아지게 되면 저 사고체 여기 보게 되면 액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여과되게 되면 이 사고체 안에도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사고체 안에 액체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원인 세뇨관이 이제 이 방사고체 장치 근처를 통과하게 됩니다. 돌아서 원인 세뇨관이 통과하는데 원인 세뇨관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일단 그 사고체 여과리 전체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수동맥에 영향을 미쳐서 너 조금만 적게 넣어라 혈액을. 그래서 여기가 좁아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세뇨관 사고체 되먹임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청개구리처럼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체 되먹임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이것입니다. 동맥압이 높아지게 되면 사고체로 가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GFR,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뇨관으로 들어간 용액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집반을 자극하게 됩니다. 밀집반을 자극하게 되면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입수 수동맥의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사고체 같은 혈류를 줄이고 그래서 모세혈관압 줄이고 정상 수준의 어떤 GFR 사고체 여과로 돌아온다는 게 세뇨관 사고체 되먹임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GFR의 외제적 조절, 즉 교감신경계에 의한 조절이 작용하게 돼요.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입수소독맥을 조절해서 체동맥압을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압이 만약에 감소한다, 압력 감소한다고 하면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해서 심혈관 조절센터에서 신경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입수 소독맥을 수축시킵니다. 즉 들어가는 사고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줄이면요 사고체 여과율 감소하고 그러니까 혈장 안의 성분들이 적게 혈액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장의 부피가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비상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호르몬 메커니즘도
작동을 해가지고요. 이따가 뒤에서 본 라스 같은 레니온,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라스에 의해서도 이제 혈압이 떨어졌을 때 이 라스에 의해서 갈증이 유도되고, 그러니까 갈증이 유도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물을 마신다는 뜻이죠. 몸 바깥에 물을 안 보내고요. 자기가 이제 계속 물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의 양을 늘려가서 혈압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기작이 되겠습니다. 세뇨관의 물과 염분 제흡수를 증가시켜서 역시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사구체 여과율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주로 모세혈관 압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마이너한 팩터긴 하지만 여과 개수에 의해서도 일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사구체막의 여과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사구체 표면적, 그 다음에 사구체막의 투과성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사구체 표면적은 사구체 모세혈관과 연결된 맥감막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수축을 하거나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구체 전체 부피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다리세포가 아까 있었습니다. 이 다리세포에 발돌기들이 있었는데, 얘들도 이 다리세포에는 유사 액틴 수축 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수축하게 되면은 얘들이 사이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과가 좀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개수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제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뇨관 강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 안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세뇨관 제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뇨관을 이미 여관은 비특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틈보다 작은 애들은 싹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시 제흡수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물질 제흡수는 근위세뇨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뇨관에서 제흡수는 매우 선택적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꼭꼭 집어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물이라든지 나트륨,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다 여과가 다시 제흡수가 됩니다. 자, 요소는 노폐물인데, 다시 제흡수가 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소가 제흡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소는 너무나 많이 그 농축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제흡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제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줌을 농축하다 보니까 얘들이 제흡수가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살펴볼게요. 페놀 같은 우리 몸에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은 절대 제흡수하지 않고요. 수소이온 같은 것도 절대 제흡수하지 않습니다. 몸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흡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이쪽에 지금 사구체죠. 보시게 되면요. 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근위세뇨관입니다. 자, 근위세뇨관 강 4강이 여기 있고요. 그 옆쪽에 보면 세뇨관 상피세포들이 덮고 있습니다. 근데 세뇨관 상피세포 사이사이가 밀착 연접으로 딱딱 막혀 있어서 여기서 이 필요한 물질들은 어떻게 이 세뇨관 상피세포를 통과해서 이 막을 통과하고 세뇨관 상피세포를 가로질러서 세뇨관 상피세포 주변에 있는 간질액을 간질액을 확산해서 혈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피횡단 수송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피횡단 수송에서 1번에서 5번 사이가 이런 과정들로 우리가 굳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에서 5 과정이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과정에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능동적 제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적 제흡수는 에너지가 따로 들지 않는 것이고요. 능동적 제흡수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1번 단계에서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능동적 제흡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단계, 나머지 2, 3, 4, 5 단계에서 필요하면 능동적 제흡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나트륨 이온의 99%는 제흡수가 되는 걸로 아까 표에서 봤죠. 그리고 이 제흡수된 거의 67%는 근위세뇨관, 25%는 헬레고리, 8%는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제흡수가 됩니다. 즉 필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근위세뇨관에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이 나트륨 제흡수는 매우 독특하고 복잡하고요. 이게 다른 물질의 제흡수에 굉장히 관여하기 때문에
맨 처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장에서 이제 우리가 제흡수에 신장에서 이용된 에너지의 한 80% 정도가 이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에 이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근유세뇨관에서 제일 많이 제흡수된다고 했는데 근유세뇨관의 제흡수는 일단은 본인도 제흡수되지만 다른 성분들, 이 다음 페이지부터 볼 다른 성분들의 제흡수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의 부패를 조절하는데 이제 근육세관 제흡수의 역할이겠고요. 헬레고리 제흡수는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신장에 이렇게 있으면요, 신장에 그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었죠. 근데 피질부터 수질까지 농도의 기울기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농도 기울기에 기여하는 부하가 바로 이제 헬레고리에서의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가 거기서 해당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위세뇨관에서 제흡수는요, 세포 외액의 부피를 조절하거나 포타슘, 칼륨이라든지 수소이온의 분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자,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는 이제 어쨌든 능동성이긴 한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요, 직접 이 막에서 이쪽 이 근위세뇨관의 내관과 이 세뇨관 상피세포 사이에 이 연결된 이 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있지 않고요. 이쪽 이 간질액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듐 포타슘 펌프는 소듐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포타슘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 많고요. 소듐이 적게 돼요. 소듐이 적으니까 이 세뇨관 내강에 있는 소듐 이온이 더 적은 그 세뇨관 세포 내에 더 적은 이온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확산하는 통로가 소듐 통로가 바로 이제 여기에 이 막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막에서 소듐을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아까 1번, 2번, 3번 단계였는데 이 3번 단계에서 에너지가 쓰이게 됩니다. 자, 많은 에너지를 써서 소듐 포타슘 펌프를 돌려서 소듐 농도를 낮추고 밖에 있는 이 내광에 있는 소듐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또 여기 펌프질에서 여기에 높은 농도로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낮은 농도에 있는 혈관 안으로 혈장 안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소듐 이온을 재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소화할 때도 여러분 또 다시 공부하겠지만요. 소듐 농도의 이런 어떤 소듐 포타슘 펌프에서 만들어진 이 소듐 이온의 이 세포 내의 낮은 농도, 바깥의 높은 농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소듐이랑 같이 이 공동수송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듐의 전기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들이 공동수송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예전에 배운 바가 있을 겁니다. 2차 능동수송이라고요.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이 소듐 이온에 의한 농도의 기울기에 의한 2차 능동수송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재흡수가. 인산염과 칼슘 이온의 재흡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부갑상샘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칼슘 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인산염의 배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갑상샘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칼슘 이온 재흡수가 줄어들고 인산염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희한하게 칼슘과 인산염은 서로 반대로 재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산염과 칼슘은 혈장 내 정상치 이상이면 여과를 통해 배출되고요. 재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갑상승 호르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능동적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통해서 생성된 화학 전기 기울기는 다른 물질의 수동적 재흡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2차 능동수송으로 되는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 말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소듐 양이온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들어와요. 음이온이. 그러니까 얘는 수동적으로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근위세뇨관에서 45에서 65%, 헬레고리 하행지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서 15%, 원유세뇨관과 집합관에서 20에서 25%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원유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재흡수는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소프레신.
그래서 바소프레신에 의해서 바소프레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요. 이 원인 세뇨관 집합관에서 물의 흡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더 진한 오줌을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요소는 수동적으로 재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요소는 세뇨관 내에 요소가 농축이 되면서 세뇨관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 내려갈 때 농축이 되게 됩니다. 집합관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농축이 되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수동적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그 수동적으로 이제 재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요소가 되겠어요. 물과 염소, 이온, 그 다음 요소는 수동적으로 재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신장이 그 혈압이 떨어지게 된 걸 인지해가지고 레닌을 분비하게 돼요. 레닌을 분비하게 되고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혈압을 향상시키고 갈증과 염료기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라스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라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라스에서 우리 몸에서 NaCl이 감소한다든지 혈장 내에서 세포 외의 부피가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맥압,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신장에서 이를 인지해서요. 레닌을 분비합니다. 레닌은 제가 아까 호르몬이자 뭐라고 했죠? 효소라고 했죠. 효소인데 간에서 분비된 비활성화 상태인 엔지오텐시노겐을 엔지오텐신 1으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변형을 시켜주고요. 이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불리는 ACE라고 불립니다. ACE1이라고 한 효소에서 엔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자, 요즘 ACE1이 이 ACE1이 많이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ACE1을 수용체 삼아서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ACE1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폐라든지 이런 호흡기계의 세포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ACE를 분비하니까요. 그래서 이 ACE1을 이용해서 이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가 바로 여기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되면 얘는 활성화된 상태에 띄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미쳐요.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자, 알도스테론은 다시 신장에 기혈해서 자,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소듐, 포타슘 펌프를 작동시키죠. 제가 아까 소듐, 포타슘 펌프, 소듐 흡수할 때 어땠어요?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좀 더 많이 있게 되면 이 세뇨관의 상피세포에 많이 있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듐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소듐 포타슘 채널의 추가적인 삽입을 통해 가지고 Na 플러스를 좀 더 많이 흡수해요. NA가 들어오면 Cl-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NaCl이 같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NaCl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 혈액 안으로 NaCl이 많다는 얘기는 혈액이 굉장히 짜지게 되는 거죠. 삼투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물을 역시 같이 따라서 흡수를 하게 돼요. 아까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게 Cl-도 있었지만 물도 같이 흡수가 되죠. Na 플러스가 흡수될 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혈액의 양을 늘리게 돼서 혈압을 올리게 되고, 자, 혈압을 올리게 되고, NaCl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 부피도 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2는 또 바소프레신의 바소프레신 분비를 자극해서, 자, 바소프레신은 아까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고 그랬죠? 물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증을 유발해서 우리 몸에 갈증을 유발하게 돼서 물을 더 많이 먹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동맥의 혈관을 수축해서 세동맥 혈관을 수축하게 되면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교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라스 시스템은 있는데요. 이 라스와 정반대 시스템이 있어요. 또 우리 몸에도요. 심장은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자기 기관을 통과하는 혈액의 성분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혈액이 양이 많게 되면 심장 자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액의 부피 자체는 자기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NaCl 플러스가 높아지거나 ECF 부피가 증가돼서 결국은 전체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 동맥압 자체가 증가하는데 심장의 심방 부분이 자기가 부피가 늘어난 것을 인지를 해요.
그러면 심방에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아까 라스와 정반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신장 세뇨견에서 NA+, 즉 NA+의 제흡수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를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입수 수동맥의 평활관을 수축을 억제하고요. 교감신경계를 억제해서 결국 동맥압을 떨어뜨리고 수변으로 NA+를 배출하고 수변으로 물을 배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NaCl도 떨어뜨리고 ECFP도 떨어뜨리고 동맥압도 떨어뜨리는 그런 교정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 시스템이라 얘기할 수 있죠. 심방, 나트륨, 이뇨펩티드 우리가 AN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랑 라스 시스템이 정반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뇨관의 재흡수와 마찬가지로 세뇨관 분비도 상피횡단숭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재흡수와는 반대로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세뇨관의 분비가 되겠죠. 분비에서 주로 분비가 되는 적극적으로 분비되는 물질들은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수소이온들이 있습니다. 수소이온은 하등에 쓸모가 없죠.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산염기 균형 조절이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CO2가 대사산물로 발생하면요,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H+가 만들어지고 HCO3-가 됩니다. HCO3- 중탄산염 이온이 되는데 수소이온이 이때 같이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소이온은 우리 혈액의 산성화를 촉진시키게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 근유세뇨관, 원유세뇨관 집합관에서 VATPase라고 하는 양성자 펌프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배출만 해요. 절대 재흡수하지 않습니다. 칼륨이온이 있습니다.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소듐이온과 얘는 정반대 역할을 하게 되죠. 소듐이온이 흡수되는 쪽이라면 얘는 배출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들은 근유세뇨관에서 능동적으로 재흡수가 되고요. 원유세뇨관 집합관에서 능동적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일단 다 분비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인세뇨관에서 분비는 이제 조절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소듐이온과 자리를 바꾸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신체에 필요 없는 유기음이온, 양이온들도 바깥으로 나게 되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약을 섭취를 하죠. 약을 섭취하게 되면 오줌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약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간에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때 이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유기물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과가 될 수 없습니다.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요? 이 세뇨관에서 분비를 통해서 비특이적 운반체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걔들 때문에 오줌 색깔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원인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칼륨이온의 분비는 기저막 측의 에너지 의존성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를 이용한 나트륨이온의 재흡수와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포타슘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포타슘 채널이 있습니다. 바깥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몸 바깥에 나가죠. 물론 이때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공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원인 세뇨관과 집합관에는 칼륨이온 통로가 세뇨관 각막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바깥으로 배출할 때 이용이 되게 되겠죠. 제가 아까 이 포타슘 이온의 분비를 호르몬이 조절한다고 그랬죠. 그 호르몬이 바로 이 알도스테론이 되겠습니다. 자, 알도스테론 분비되면 소듐 이온은 흡수를 해요. 하지만 포타슘 이온은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알도스테론은 어느 때 분비가 되냐? 아까 라스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이 되죠. 엔지오텐신 2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돼서 소듐을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도스테론은 포타슘을 바깥으로 분비하고 그래서 오줌에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 분비되는 두 번째 기작이 뭐냐면 라스 말고도 혈장 내 K+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혈장 내 이 포타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타슘 이온은 가급적이면 낮게 유지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자주 배출되게 됩니다.
삼투 농축입니다. 조류나 포유류는 삼투 농축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농도의 소변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콩팥의 이 피질 부분 맨 위가 300이 되겠고요. 저 깊은 곳이 1200 밀리 오스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밀리 오스몰 농도. 그래서 300에서 1200이라서 이론적으로는 300보다 더 낮은 묽은 오줌부터 제일 진한 오줌 1200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오줌 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체내 용액의 균형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포유동물 신장의 오줌 농축 능력과 식이 섭취에 따른 주의 오줌 내 요소 농도를 살펴본 표입니다. 물의 주변에 사는 비버 같은 애들은요, 오줌 삼투 농도가 굉장히 묽어요. 얘들은 물의 부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한 오줌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물을 재흡수해가지고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막쥐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 살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오줌을 만들어서 배출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중간 정도 되겠죠. 보시게 되면 중간도 아니네요. 상당히 비버 쪽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한 1000mOsmol 되는 바닷물을 먹었을 경우에는요. 1000mOsmol 되는 바닷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속에 나트륨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거보다는 낮은 농도의 오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막쥐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삼투 기울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독특한 해부학적 배열, 우리 신장에 신수질의 다양한 네프론 구성료들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헬레골이 있었죠. 헬레골이 방수질 네프론 같은 경우에는 깊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헬레골이가 바로 이 수직성 삼투 기울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헬레골이가 그렇고요. 이 헬레골의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요. 이 헬레골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전부 다 이 이온에 대한 물에 대한 투과성이 다 달라요. 아래로 내려가는 헬레고리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잘 투과하지만 염화나트륨을 잘 투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행지도 얇은 상행지가 있고 다음 페이지 그림 보겠지만 굵은 상행지가 있는데 얇은 상행지는 염화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해요. 하지만 물과 요소에 대해서는 투과성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두꺼운 상행지는 능동적으로 염화나트륨을 바깥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 비투가고 요소도 비투가성이 되겠죠.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갈 때는 즉 하얀지 내려갈 때는 물을 바깥으로 쭉 내보내요. 자, 내보내니까 어떻죠, 여러분? 점점 오줌이 여기 이 액체가 진해지게 됩니다. 물 나가니까. 자, 올라오죠. 올라올 때 이 아래에서는 수동적으로 NaCl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 NaCl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얇은 상행지에서는 NaCl이 나가요. 굵은 상행지에서 NaCl이 나가지만 이때는 여기 농도가 묽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적으로 바깥으로 수송해줍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진해졌다가 올라가면서 묽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 덕분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 바깥에 삼투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들 그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동물 생리학 책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헬레고리가 깊이 내려간 동물이면 동물일수록 더 진한, 더 가파른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진한 오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는 물에 대한 불투과성을 나타내요. 즉 여기 헬레고리 상행지부터 해서 집합관의 중간까지는 절대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집합관의 이 바깥 위에 상부 같은 경우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는 집합관이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자, 내려가면서 진해졌다가 올라오면서 묽어집니다. 여기
다시 이 원인세뇨관의 이 상부 피질 쪽에 있는 부분은요, 오히려 우리 체내보다 훨씬 더 묽은 세뇨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물을 내보내느냐 내보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줌의 농도가 정해지게 돼요. 만약 바소프레신이 분비돼서 물을 다시 재흡수한다, 우리 몸으로 재흡수한다 해서 바소프레신이 물을 다 빨아들이게 되면요, 오줌은 다시 진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바소프레신이 분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기에 물의 통로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묽은 오줌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소프레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을 재흡수하는 것인가? 세뇨관 내강에 이렇게 있으면요, 물이 재흡수되려면 물의 통로가 필요하죠. 물론 물은 그 자체로만 해도 워낙 분자가 크게 작기 때문에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물을 잘 빨리 흡수하려면은 물의 통로인 아쿠아포린이 필요합니다. 원인 세뇨가 이 바소프레신은요, 분비가 되게 되면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 세포 내에서 아쿠아포린이 막에 박혀 있는 이런 수많은 이 소낭들이 있거든요. 이 소낭들을 이쪽 벽에 붙여주게 됩니다. 벽에 붙여주게 되면 순식간에 이쪽 세뇨관 내관과 마주치는 이 세포 막 쪽에 수많은 아쿠아포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물이 부족한 경우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경우는 물을 재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여과액이 300이에요. 우리 혈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했다가 밑에 120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200까지 다시 묽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니까 여기 아쿠아포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시 재흡수해요. 빨아들여서 거의 오줌이 나갈 때는 얘들이 이제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삼투에 의해서 빨려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농도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의 나갈 때쯤 되면 1100에 가까운 오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1100에 가까운 오줌에서 진한 오줌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소프레신 분비되지 않습니다. 자, 물이 많을 경우에는 아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묽어진 오줌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바소프레신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쿠아포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세뇨관 안에 들어있는 이 물들을 더 이상 우리 몸의 간질액 쪽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묽은 오줌이 생성이 되게 되죠. 자, 우리 이 신장의 세포들도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영양소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혈관들, 아까 봤던 모세혈관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 모세혈관들의 이름 우리가 직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립관은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까 그 헬레고리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과한 형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통과한 형태라고 하면요, 이 혈액이 이제 모세혈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자기 몸에 혈장 성분이 있겠죠. 혈장이랑 내려가면서 주변이랑 그걸 평행을 만들잖아요. 모세혈관 자체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1200 만들어서 정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애써서 만들어진 300에서 1200 사이의 이 농도 기울기를 얘들이 다 파괴합니다. 얘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안에 있는 NaCl을 더 받아들여 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걸. 근데 직립관은 이런 U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비록 진해지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주변이랑 또 이렇게 평형을 맞추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농도 기울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니까, 세포에 그 공급이니까 그 공급의 그 자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면서 주변에 만들어진 농도 기울기를 해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네프론은 여러 세뇨관 부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취급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줌이 모여서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방광 구조는 똑같지만 요도가 길이가 다르죠. 남성은
요도가 깁니다. 하지만 여성은 요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도가 짧고요. 남성은 이제 요도 중간에 전립샘이 있습니다. 전립선이라고 불리는 전립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도구샘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관도 있고 길어요. 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오줌을 배출할 때 이 방광 안에 내부 괄약근과 외부 괄약근이 있습니다. 괄약근 두 개가 있어서 됐는데 내부 괄약근은 반사작용에 의해서 애들이 열리게 되고요. 방광이 꽉 차면 내부 괄약근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로서 외부 괄약근을 막게 되죠. 그래서 오줌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이 꽉꽉 차게 되면 이제 이 방광 근육이 수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 괄약근이 기계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때 배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줌을 쌀 때와 싸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의도적으로 이 외부 괄약근을 수축을 시켜줘요. 그래서 오줌을 안 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가서는 이 외부 괄약근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완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오줌 배뇨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포유류의 신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볼 수도 있겠지만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요, 물 한 컵 제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신장이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신장의 기능들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색으로 표시했지만 요독증, 대사성 산성화,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의 불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소대사한 노폐물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배설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은 포유류의 배설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신장의 구조와 신장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인 여과와 재흡수, 분비, 삼투, 농축.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오줌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라스와 그다음에 바소프레신 얘기했었죠. 라스와 바소프레신은 서로 비슷한 듯 달라요. 서로 촉발되는 계기도 다르고요. 그 기능도 다른데 이 라스와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비교하는 것이 간단하게 쓰세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이번 주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